자, 세 번째. 지금은 대형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우리는 이걸 차별화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부동산 중개만 잘 알았으면 됐어요. 근데 요새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다? 금융 지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출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중개업을 하면 밀려요. 그래서 대출 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중개라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라는 시장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디 쪽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금융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감을 못 맞춰서 못 쫓아가시면 결국은 한 개, 두 개 계약서를 덜 쓰게 되죠. 덜 쓰게 돼요. 고객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상시 체크하고 있어야 되죠. 상시. 나중에 방법들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탈영역화가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화돼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점차 언어에 대한 장벽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외국인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중개 상담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스페니쉬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배워왔어도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바꿔주거든요. 네.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세계화가 돼가고 있던 추세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극수 일부예요. 물론 세계화의 개념은 더 커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케이스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만 별도의 시장이 별도로 존재해서 별도로 간다 라고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죠. 이 규모의 경제에 관련돼서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상가 시장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 서면에서 제가 부동산을 해요. 근데 저 가게가 굉장히 몫이 좋고 권리금이 몇 억씩 나가는 굉장히 좋은 상가예요. 근데 내가 이걸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게? 동네의 부동산에 내놓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거예요. 상가는요. 많은 분들이 상가를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특히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거예요. 지역 내에서 상가 전문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위축되게 될 거예요. 차라리 한 영역의 전문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중개, 어린이집 중개 또는 학원 전문 중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다. 그걸 사람들은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중개 영역이 따로 있고 실제 비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섹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됐던 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래.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 시장이 확 죽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와 관련돼서 대출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살펴보면 작년에 활동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활동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단위로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작다는 거죠. 생각보다 시장은 넓은데. 그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가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전문가가 되시면 먹고 사는 게 시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요. 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만 알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까 그 서면에 그 큰 상가 있죠. 그 상가들은 보통 그 지역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부분 다 강남으로 가요. 부산에 있는 상가인데. 왜 강남으로 가냐면 강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창업 컨설팅. 무슨 프랜차이즈 컨설팅.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 컨설팅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직원이 보통 80명에서 150명 정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그 자리가 핸드폰 가게다. 그러면 핸드폰 가게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만 30명씩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핸드폰 가게 시세를 갖고 있어요. 커피숍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 4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커피숍이 매출이 어디가 잘 나오는지 다 통계를 갖고 있어요. 모텔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25명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디가 모텔 장사가 잘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님이 가잖아요. 고객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커피숍 하나 오픈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라고 하면 어느 지역 희망하세요? 자금 규모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논현동 쪽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금 규모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해줘요. 지금 논현동에 투자하시면 수익률 예를 들어 4%. 그런데 금천구에 투자하시면 20%. 어디 가실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데이터가 다 있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 당연히 그 사람들 믿어. 그 사람들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컨설팅이냐, 아니냐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논할 필요가 없냐면 자, 컨설팅은 중개사만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권리금 계약은 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의 시장 영역은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최근에 제약받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공인중개사 이외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자가 인터넷에 광고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포함이 돼서 권리금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법제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없냐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만 권리금 거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역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갔더니 A지역, B지역, C지역 매출을 다 알려주고 여기다 하라고 하는데 대표님 사무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요. 이 매물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홍보가 나요? 안 나죠. 그 다음에 강남의 컨설팅 회사들은 또 이렇게도 해요. 직원이 이제 직제가 쫙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상권을 하나 개발해야 된다 이거야. 그쪽 지역에 매물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부동산에 가요. 가서 열심히 물어봐요. 상가 매물 나온 거 있냐고. 그럼 열심히 보죠. 그러면 주소랑 막 다 적어 열심히. 네. 열심히. 그냥 부동산 상대 딜레마야.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딜레마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보면 그게 상가가 보여줬던 게 계약이 돼요. 갑자기 2, 3주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면 그때 왔던 친구네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 빼간 거죠. 그죠? 물건 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항의를 하죠.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알려준 매물 니네가 빼간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직원 퇴사했는데요. 퇴사했는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뭐 어떻게 해. 증거가 없는데. 물건을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회사에 물건을 후회시켜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중개보수를 내놓으라고 하든 뭐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상가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오거나 또는 컨설팅 회사들이 오면 물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오면 상가는 공동중개를 많이 안 해요. 왜? 서로 그렇게 물건을 빼가니까 공동중개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영역이 상가예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상가거래 거의 안 해요. 이런 풍토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개인 부동산이 상가 전문으로 암만 해봐야 우리 지역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뭐 100몇십 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나의 업종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을 브리핑하니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중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얘기도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법으로도 잡을 수도 없고 실력으로도 못 잡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 부동산 사무실이 지금은 많이 이슈가, 뭐 당연히 개인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향후에는 중개법인 형태로 바꿔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정부,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간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차이. 옛날에는 법인만 그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었어요. 개인 공인중개사는 못했거든요. 근데 개인 공인중개사가 지금 할 수 있죠. 교육받아서 공제 등록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인은? 지금 현재는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세하고 열악하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중개법인을 활성화시키면 영세하고 열악한 것에 대한 딱지를 띄지 않겠냐라고 지금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개법인에 대한 얘기들은 점차 지금보다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얘기죠.